오늘 모신 분은 상명대 역사 콘텐츠학과 류한수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우크라이나전이 끝날 듯 하면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더 확전돼가는 아주 강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네요. 예. 지금 나온 뉴스 보니까 러시아가 전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정부 청사를 폭격했다. 예, 예. 이것이 상당히 그 의미심장한 사건인가 봐요. 예, 왜 예. 그런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글쎄 저도 뭐 더 그 자세한 그 기사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사실은 이 러시아가 뭐 미사일이라든지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도시를 공격하는 일은 있었고요. 또한 그 대개 경우에 우크라이나 측 주장으로 이 민간인 시설을 네. 공격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인도주의에 어긋나는 전쟁 범죄 행위라고 맹비난을 하고 러시아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뭐 그 적극적인 해명이라든지 어떤 대응 조처를 하지 않고 그냥 이건 전쟁이다라는 식으로 넘어갔었는데 대개 그런 경우는 뭐 물론 러시아가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전쟁 의지를 꺾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도시를 공격한 경우도 있지만 또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 전쟁을 수행하다 보면 정말로 그 평상시에는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기 마련인데 우크라이나도 전쟁을 수행하면서 뭐랄까요 군수 물자라든지 아니면 전쟁 시설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때 그때 그 노출된 그 곳이라든지 아니면 군사 기지에 있는 상태에서 러시아의 공격을 받으면 어떤 방법이 없거든요. 그때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이 민간인 시설에 군사 물자를 두든지 아니면 요원들을 두면서 섣불리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써왔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이 뭐 휴민트라든지 시긴트로 정보를 입수한 러시아 군대가 이 민간인 시설이지만 여기에 우크라이나군의 어떤 뭐 물자라든지 요인들이 있다고 하면서 공격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지금까지 그 민간인 시설을 공격하는 러시아군의 행위가 일견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게 전쟁 수행의 한 방편으로 또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 1년 전이라든지 돌아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스웨덴의 그 군사 그 요원들이 한번 수십 명 이 폭격으로 죽은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런 경우는 이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최첨단 무기의 조작법을 아직 우크라이나군이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무기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그 필연적으로 숙달된 서방 군사 요원들이 가서 활동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런 것을 노리고 그 러시아군이 이 민간인 지역을 폭격해서 사실은 그 정가를 올린 셈인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분석을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정부 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예. 아무래도 여러 가지 민간인들, 예, 예. 뭐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으로 볼 수밖에 없는.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아파트 단지라든지 어떤 쇼핑몰을 공격했을 때, 그러니까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이것은 사실은 민간인 시설로 분류돼 있지만 이것은 군사 시설이다라는 식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선전해 왔는데 이 정부 청사를 공격했다는 것은 또 그것과 약간 결이 다른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딱 그 떠오르는 생각은 역시 그 항전 의지를 확실하게 그 꺾기 위한 과시적인 행동이 아닌가 싶고요. 그 뭐랄까요, 그 정부 청사라고 하면은 뭐 젤렌스키를 목표로 했다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그 정부 강요들을 그렇죠. 노려서 행정을 노린 거니까. 예, 노려서 확실하게 겁을 주고 이제는 뭐 그 뭐랄까요, 뭐 협상을 통해서 뭐 시간을 벌 수 있다든지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그 헛된 생각을 하지 말라는 상당히 그 뭐랄까요, 위력적인 과시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공격이 그 805대의 드론과 13개의 미사일이 동원된 사상 최대 작전이었다. 이런 표현이 예. 있던데 이런 물량전을 이렇게 막판에 쏟아낸 이유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은 이 그 뭐랄까요, 협상이 진행 중인데 잘 이렇게 그
그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사실은 그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기서 휴전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러시아에게 불리하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회담이 아주 적극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결국 군사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어떤 이득을 뽑아내겠다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파상 공세를 퍼부어서 더 전황을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끌고 오기 위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우리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남북 역사 어떤 그 사실을 보면은 우리 그 남북 전쟁 할 때도 예, 예. 그 마지막 그 협상 기간에 정말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났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글들이 예, 있었잖아요. 예, 예. 이런 좀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긴 하네요. 예, 뭐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사실 어쨌든 간에 이 전쟁이 3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고 민간인들이 죽는다는 게 가슴 아픈 일이죠. 전쟁이 나면 이 민간인이 군인보다 훨씬 많이 죽는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현대전의 특성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전선의 그 넓이가 국한돼 있고 그때 전쟁은 사실은 군인 대 군인의 격돌이었거든요. 근데 20세기 들어오면서 이게 일종의 총력전 체제가 되면서 군대와 군대의 충돌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의 충돌이 되면서 이 국가와 국가의 충돌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전쟁 행위에 무장한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네. 그 범위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던 민간인 피해가 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사실은 현대 문명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오늘 이런 가운데에서 아주 그냥 충격적인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예. 뭐냐면 오늘 그 러시아의 드론이 폴란드 영공에 침입을 했다. 그래서 예, 예. 폴란드 그 전투기들이 떠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예. 이거 뭔가 막 그 러시아하고의 어떤 그 전쟁하는 듯한 그 분위기가 지금 연출이 됐거든요. 예. 어떤 상황입니까? 저도 상당히 그 속보를 보고 깜짝 놀라고 지금도 빨리 한번 그 자세한 또 기사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저는 뭐 이렇게 저도 이제 사실은 정확한 어떤 속속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몇 가지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리고 이것을 참고 삼아서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들이 더 그 깊이 있는 이해를 할 때 참고 사항을 참고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제가 어떤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런 시각도 있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까지 상당히 러시아가 뭐 며칠 전에도 그랬지만 상당히 자주 대량으로 미사일과 드론을 사용해서 우크라이나의 그 곳곳을 폭격해 왔었거든요. 근데 그 뭐 어제 그 사건이 뭐 특출난 것은 아니었을 텐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이 폴란드라든지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가해지는 공격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고요. 네. 그러니까 가끔가지는 않았지만 제가 기억하기에 2024년 초인가 하여튼가 그 언저리에 우크라이나의 요격 미사일인지 러시아군의 공격 미사일인지 뭐 지금까지도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미사일 두 방이 폴란드 영토에 떨어져서 네. 폴란드 농부 두 분이 사망하는 사건이 네. 있었습니다. 그때는 폴란드가 이것을 뭐 물론 항의를 했지만 네.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 아직까지 그 사람이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어떤 그런 보도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 러시아 측의 무기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다는 이 사실을 크게 뭐랄까요 생각하고 지금 뭐 위기 상황으로 선언이 되고 전격적으로 공군기가 출동을 하고 공항이 폐쇄되는 이런 그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이제 좀 궁금한 점이 일단 그 러시아의 공격 무기 드론이 폴란드 영토를 침범했다는 것을 사실로 네. 받아들이고요. 폴란드 측의 대응이 예를 들어서 대공 미사일이라든지 대공 무기로 그 뭐랄까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군기가
출격을 했다는 사실이 상당히 놀랍고요. 그 전에 뭐 외교 라인을 통해서 러시아 측에 항의한다든지 경고를 하는 이런 단계 없이 곧바로 전략 자산이 투입돼서 위기가 고조되는 게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 폴란드 측의 대응이 조금은 과민한 반응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뭐 자기 영공이 침범당한 것에 뭐 분노한 것은 당연한데 어떤 그 문제 대처하는 단계가 여러 개가 있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대응해도 뭐 늦지 않거나 충분히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런 사전 어떤 그 조치 없이 곧바로 공군기를 출격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게 뭐 상대방의 그 어떤 뭐 그러니까 이 공격기라든지 어떤 비행기가 아니라 드론인데 예, 그것에 공군기를 출격하고 또 이게 폴란드뿐만 아니라 또 속보를 보니까 뭐 헝가리라든지 슬로바키아라든지 어떤 경우는 뭐 네덜란드까지도 비상에 걸려가지고 그 요격기가 그 출격했다는 것을 보면서 좀 그 지금까지 나타난 어떤 그 사건의 규모에 비해서는 그 나토의 대응이 상당히 격앙돼 있다. 그리고 그 대칭성이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그 나토의 대응은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좀 뭐랄까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그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흘러가는 주된 흐름을 보면 이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군사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그렇죠. 미국의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의 죄송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의기투합을 했다고 할까요? 두 나라가 서로 그 절충과 타협을 하면서 전쟁을 러시아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흐름을 잡아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더더욱더 우크라이나는 그 위기에 빠지고 그러니까 그 서유럽이라고 할까요? 나토의 핵심 국가인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의 위상이 점점 축소되고 그 논의 구조에서 배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켜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일수록 오히려 미국과 어떤 뭐랄까 좀 갈등 관계에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빨리 끝내고 싶어 하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시간이 갈수록 그 서유럽의 위상이 떨어지고 목소리가 줄어든다고 하는 위기의식 상황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뭐랄까 오히려 러시아의 어떤 그 위기와 긴장을 고조하는 것이 서유럽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고 오히려 그 러시아 쪽으로 끌려가는 미국을 일단 멈춰 세운다든지 명분이 되니까. 예, 아니면은 오히려 그 트럼프 대통령을 서방 측으로 서유럽 측으로 끌어와서 러시아와의 간격을 넓히는 그런 효과를 고려하고 이런 식의 대응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우린 러시아에게서 침공을 당했어. 그렇죠. 이거를 세계 만방에 알리는 듯한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 나토는 하나, 뭐 한쪽이 공격받으면 전체가 같이 다 한다는 거니까 미국도 나토의 일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뭔가 자꾸 공식화하고 나토에서 뭔가 긴장감을 더 키우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뉴스들도 보니까 전부 확전 위기로 빠지고 있다. 이런 헤드라인이 전부 잡히고 있네요. 사실은 이런 그 나토의 대응에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그것을 좀 확인하고 러시아의 어떤 의도를 또 분석을 해야 될 것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정보로만 놓고 보자면 왜 나토 핵심 국가들이 이렇게 상당히 격앙된 모습을 보일까를 또 생각해 보면 모든 게 사실은 그러니까 국내 정치와 그 외부의 그 어떤 전쟁 상황이 사실 연동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이 다 각각
상당히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제적으로. 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마크롱 정부가 실은 밑동이 흔들리면서 위기에 처했고요. 영국과 독일 같은 경우는 아주 경제가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은 그 제 아들이 1년 동안 영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다가 최근에 귀국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제 아들 말을 들어보니까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아버지를 봐서 좋다기보다는 설마 그럴 리는. 섭섭한 느낌도 있는데 제 아들이 지금 그 런던 바로 옆에 있는 레딩이라는 도시에서 네. 생활을 했었는데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네.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물론 한국의 물가도 만만치 않지만 영국에 비해서는 그렇죠. 사실은 엄청나게 싼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반응을 보이던데 야 그만큼 영국이 경제가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독일도 만만치 않게 어렵다고 그렇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경제 위기, 정치 위기가 빚어지면서 이 핵심 국가들이 상당히 기우뚱하는 입장일 텐데 이런 식으로 그 현 그 세 나라의 집권 세력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외부의 위기를 더 고조해서 내부를 다지는 그런 정치적 효과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작용을 해서 이런 식의 대응이 나오지 않았는가 조심스럽게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네. 근데 어쨌건 그 이것이 이제 폴란드나 이 나토 쪽 서유럽 쪽의 어떤 그 국내 정치용이 됐든 아니면은 뭐 진짜 그동안에 쌓여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것이든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아니면 진짜 미국을 뭔가 다시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든 어쨌든 이러한 행동 하나가 이게 또 러시아를 자극해가지고 뭔가 이게 여기서 이 삐끗하면 이게 진짜로 확전으로 가는 거 아니야. 서로 이제 그 대련 그냥 뭐라 그러죠? 공개 대련, 예고 대련 같은 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혹시나 이게 더 우발적인 그렇죠. 어떤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가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거죠.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그 우발적인 요소가 계속 작용을 한다는 것이고요. 이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나름대로 큰 흐름에서 가닥이 잡히는가 싶었는데 이런 식의 우발적인 요소가 더 크게 작용을 해서 에스컬레이팅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위기가 서로 그 경쟁적으로 치솟다가 정말로 그 전면전이 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결국은 뭐랄까요 러시아라고 하는 진영과 서방이라고 하는 진영이 결국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뭐랄까 무대 삼아서 격돌했던 전쟁으로 보는데 저는 그렇게 그 분석을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출범을 하면서 결국 서방 진영의 어떤 가장 큰 형님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어떤 일정한 타협이 그 형성이 되면서 뭐랄까요 이 전쟁이 어쨌든 간에 조금씩 그 가닥이 잡히면서 긴장이 완화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뭐냐면 미국 큰형님이 그렇게 방향을 잡았더라도 서유럽에 있는 그렇죠. 조금 작은 형님들이 형님의 뜻에 따라서 고분고분 따르기보다는 나도 있어 큰형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가 그 뜻을 꼭 따르란 법이 없어라고 하면서 이 자기 주장을 하는 사태를 크게 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가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나오는 뭐 계속되는 뉴스들을 보면은 미국에서 공화당 의원들도 그렇고 이거는 러시아의 전쟁 행위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들이 또 의회에서 의원들의 입에서 이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 상황에 대해서 러시아 푸틴을 이제 비난하는 근데 이런 움직임도 나오긴 하네요.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어떤지는 또 두고 봐야 될 텐데 어쨌든 간에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적인 미국의 정계에서는 결국은 러시아를 어떤 그 뭐랄까요 이 러시아를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적으로 보는 시각이 상당히 강한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트럼프의 행보에 조금은 밀려가지고 잠잠해 있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목소리를 드높이는 어떤 상황이 되었고
트럼프가 그들을 사실 그 통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하여튼 지금 요 상황이 어떤 예. 식으로 이어지게 될지 이게 정말 글로벌 어떤 긴장 관계를 다시 또 한번 예. 그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지 아니면 그냥 하나의 해프닝, 노이즈로 끝날지 예. 오늘 또 저녁에 나오는 뉴스들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또 트럼프의 입장도 그렇고. 예. 그리고 또 한반도에서는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또 어떤 우발 요소로 이게 증폭이 돼서 사실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사실은 경제가 또 유동치기 마련이고요. 그렇죠. 국제 경제가 또 한번 된소리를 맞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우리나라로서는 사실은 이게 호재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전쟁이 이제 봉합 수순으로 간다가 세계 경제에 사실 그 하나의 호재로 보였었는데 이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더 확전될 수 있다는 분명히 악재는 악재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